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뭔가 하면 실제 남한이 북한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아버님과 저희 뭐 할아버님 다 이북 분이시니까 사실은 무관하지 않은데 사실은 뭐 별로 그 연관이 없게 살아왔다가 고난의 행군이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있었죠. 제가 탈북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이 죽어서 내가 너무 많은 아이들을 죽여서 이거거든요. 북쪽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안 하는데 뭐가 다른 게 있는 건지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청진 되게 유명하죠. 뭐 북한에 뭐 지금 현재 가면 옛날부터 그 최고 엘리트들이 와이프들은 다 청진을 데려갔거든요. 예, 그 되게 유명한 데고 뭐 북한에서는 제일 큰 제철소라든가 뭐 제강소 뭐 이런 거 다 청진에 있고 그 청진에서 태어나고 청진 그 의학대학 졸업했습니다. 임상의학부 인견 졸업하고 대학 졸업 후 한 3년 정도 신경과 하고 그 이후에 남한으로 말하면 예방의학이죠. 그 청진 철도국 위생방역소, 북한에 철도국이 4개 있어요. 그 청진 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그 방역과 역학의사로 한 7년 정도 탈북하기선까지 이렇게 근무하다가 뭐 남한에 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한의사의 김지은입니다. 북한에서 우리 최종 씨랑 같이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 저는 졸업을 했고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의료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했고 한국에 와서 다시 또 한국에서 한의과 대학을 나오고 지금 로컬에서 한의사로 있어요. 신현주입니다. 한양대학교 저는 남쪽에서 의사가 된 사람이고요. 북한하고 인연은 사실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아버님과 저희 뭐 할아버님 다 이북 분이시니까 사실은 무관하지 않은데 사실은 뭐 별로 그 연관이 없게 살아왔다가 고난의 행군이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있었죠. 그래서 조금 뒤늦게 그 북한의 참상 얘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내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의사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나 무심했구나 이런 좀 반성을 했고 북한에 관한 일들을 좀 하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이제 가지는 반성은 그 당시 이제 북한의 기근이 심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정보가 워낙 북한 정보가 적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설령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원을 안 하면 북한이 망할 거다. 그때 북한 붕괴설이 나돌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거나 늦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성도 있고 이제 일부 지원이 들어가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다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더 컸던. 그러니까 국제보건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 물론 이제 국가대무 정치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 인도적 차원에서 평가해 보면 조기에 파악해서 조기 개입하는 거가 뭐 어떤 식이든지 부족했다. 정치적 이유든 아니면 실제로 잘 못 디텍트하든 찾아내지 못하든 그런 사건이 이제 북한 대기근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가 더 컸다. 물론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뭐 없었다부터 시작해서 뭐 20만에서 300만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게 뭐가 진실일지는 여전히 지금도 논쟁거리이긴 하죠. 예. 공수 통계니까. 현장에 계신 두 분이니까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의사생활 10년 했으면 탈북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탈북했습니까? 이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탈북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이 죽어서 내가 너무 많은 아이들을 죽여서 이거거든요. 제가 93년도부터 96년도 한 1월 이때 한 3년을 제가 소아과 입원실 맡아봤었어요. 그때 그 전에 제가 내과 입원실을 한 6년을 맡았었는데 어른들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프다 하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의료인이지만 뭐 죽을 병이니까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 정도였는데 너무 죽는 게 많았어요. 예, 소아들을 내가 3살, 5살 되는 아이들이 사망할 때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베드가 2개 병동에 8개 베드였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저 8명의 배도 중에서 내가 내일 아침 출근하게 되면 어떤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면 그 아이일까? 아니면 다른 아이 베드가 비어 있을까?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침에 회진하느라고 문을 딱 열면 그 아이일 수도 있고 다른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가는데 내가 과연 저 아이들한테 내가 뭘 하지? 한국에 오니까 뭐 단식한다 어쩐다 하는데 링겔 하나, 뭐 사탕 하나라도 입에 넣어줄 수 없는 가운을 입은 의료인인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아프구나 마음이. 그리고 내가 의료인으로서 과연 나의 위치는 뭘까? 내가 도대체 의료인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처참하다 못 보겠다 저 애들한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당시 제가 했던 내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인도적인 행위는 그 사망한 내 아이를 품고 막 울고 있는 그 애들이 부모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것. 그게 내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 아무것도, 그 이상 그 이하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북한 의료 현실이었어요. 아스피린 하나를 가지고 발등분 해가지고 열 나는 애들마다 한 번씩 먹여야 되고, 예, 심지어 페니실린 같은 것도 의사 한 명당 100만, 200만 이렇게 배당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내한테 중환자가 있게 되면 다른 의사쌤 페니실린을 훔치기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환자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내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고,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사망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 솔직히 지금 뭐 마트를 가거나 시장통에 가거나 어디선가 애 울음소리만 들리면 뭔가 내가 저 애한테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있잖아요. 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앞으로 지금 그때 소아과를 내가 할 때로부터 지금 17, 18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전에는 내가 이게 해소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만큼 그때 거기 상황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사망을 했었죠. 북한에서 제일 기아 아까 아사자가 많이 나왔던 때가 95, 6, 7 이렇게 3년 동안이에요. 이때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죽었는데 그때 기근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때 다행스럽게도 그때 90년대 중반 95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의 산에서 도토리가 좀 잘 됐어요. 도토리 아시죠? 예. 도토리가 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옥수수를 비롯해서 먹을 게 식량이 없으니까 산에 도토리 주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만큼 도토리 주는데 정신이 팔렸는지 갓난 아이를 업은 엄마가 애 업고 도토리 주기 힘들잖아요. 산 100개씩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를 도토리 나무에다가 이렇게 띠를 풀어서 매놓고 돌다가 다시 오려고 산을 한 두 개, 세 개 넘고 무슨 마대 몇 개 채웠대요. 근데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하니까 애를 매놓은 나무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 며칠 헤맸는데 못 찾았대요. 뭔가 착각한 것 같아, 그때. 근데 못 찾아가지고 한 3일째인가 엄마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굶먹고 힘들고 막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 엄마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야, 일제 때 우리 되게 못 살았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이 안 죽었다. 이렇게는 아니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랑 친한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뒀어요. 근데 식량이 없으니까 얘가 식량 구하러 어디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주일 굶어서는 죽지는 않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굶다 말았다 했기 때문에 연속 일주일을 못 먹으니까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남편 장례를 걔가 와서 치렀는데 치르고 한 3일 후에 3살 난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보는 게 얘가 머리가 돌지 않을까? 남편 사망했을 땐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엄마들은 절반 정신 나가거든요. 너무너무 옆에서 걱정을 했는데 얘 첫마디가 뭐냐면 입 더럽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내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얘한테 부담이 됐으면 3살 된 내 아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입 들어서 다행이다. 이 말이 모성애로 꽉 차 있는 엄마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이런 뭐랄까 이 지각이라는 게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하려면 아마 비참한 사건들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국가가 잘했어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인접 국가인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에 쌀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자기 주민들을 먹이고 살려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북한 당국에게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은 이제 책임이 없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과연, 그런 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요. 한국도 결코 자유롭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료인이잖아요. 우리가 의료인이라는 거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고 생명에 한해서는 저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도 적시자기를 흔들면 총을 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사실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걸 앞에 놓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과연 옳은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뿐이지 뭐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인이라면 거기에 정치적인 잣대를 안 들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설사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 앞에서는 절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생명을 구해놓고 죄를 따지던가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윗집에서 죽어간다는데 아랫집에서 잘 살면서 형제지간에 안 도와줘도 되겠냐, 이런 말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잣대를 놓고 따지놓고 보면 안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나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뭐 심지어 이제 적에게 대해서도 내가 의술을 베풀겠다라는 이제 선서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김지연 선생님의 그 마음은 이게 남쪽에 내려오셔서 막 가지게 되신 생각인지, 북쪽에서도 가지셨던 생각인지, 북쪽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니에요. 안 하는데 뭐가 다른 게 있는 건지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품성이 좋으셔서 그러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런 말도 처음 들어봤고요. 안 하는데 그냥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서 정치적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막 전쟁터에 뭐 미국 탱크가 막 들어오는데 인민군이 부상병을 치료하는데 그 부상병을 깔고 지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누구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야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명을 앞에 놓고 우리가 농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조금 좀 이런 말들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남한에서 히포크라테스 뭐 선서다 정신이다, 여기에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억지로도 갖다 비교하자게 되면, 북한에서는 의사 교원들은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인간을 먼저 놓고, 그러니까 보건의 경우에는 의료인들은 그 정성, 환자에 대한 직관 정성, 그러니까 이를 발휘해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구한다, 뭐 이런 거 지금 사명감을 부여해 주는데, 북한 체제 자체에서는 시스템상 이제 예방의학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그 예방의학 시스템을 놓고 보게 되면
대중 자체의 이런 사명감이라든가 뭐 이런 자발적인 열의, 지식 뭐 이런 걸 발휘하고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예방과학 그 문제도 그런 거죠.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보건의료 원칙 같은 게 있죠.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상 치료제가 있고 뭐 예방의학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구역 담당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기본 방침인데 그거 말고 이제 정성운동이라는 게 있죠. 그게 61년이죠. 그래서 그 흥남 비료과랑 또 이제 함흥 다 외우고 계시네. 함흥의과대학이랑 해서 이제 그 화상 입은 소년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살려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정성운동이 북한에 됐고 사실 인민보건법 42조에도 정성운동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60년대 초에 그 방하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5살이었는데 전시 48% 3도 화상이었어요. 그걸 함흥의학대학 병원 그 실습생들하고 교수님들이 그 피부를 이식하면서 살려낸 거죠.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이슈화되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이슈화가 됐고, 얘가 살았다. 그래서 걔를 62년도 5월 1일에 그 평양 그 공설운동장에서 노동자절 할 그때 그 흥남비료공장 그 방아수라는 애를 수석단에 안고 올라왔어요. 김일성이. 얘가 우리나라 그 함흥의학대학 그 사람들이 피하고 살을 다 뜯어서 얘를 살려냈다. 얼마나 정성이 지극하냐. 그 다음부터 보건 부문에 정성 바람이 불러 다 이렇게 해라 그랬었고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뼈를 내가 깎아야 된다면 깎을 자신이 있었고요. 피를 뽑아야 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부르르 떨려요. 솔직히. 예, 지금 하라면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그걸 그래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했고 개방성 결핵 환자 각혈 막 하다가 목에 걸려도 내가 빨아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교육받을 때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계속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 때문에 가지게 됐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변화 쉽게 말하면 배 안 고플 때 생각이랑 배 고플 때 생각이랑 과연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없을까? 어쨌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인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뭐 사람이 다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인간성이 있고 감정이 풍부한 이런 의사들은 좀 더 잘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사회 전반 그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 이게가 이전에 그 60년대 초 제일 처음에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를 거쳐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많이 60년대 초보다는 많이 희상화됐다는 거죠. 왜? 북한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그 경제적으로 봐도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민간 차원의 시장 경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가가 주는 월급이나 배급은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선아 그 의료인들이 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환자나 의사들이 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옛날에는 그 고난행군 시기 이전까지는 그 거의 자기 그 피부나 뭐 뼈나 그 깎아내거나 떼어내지 않은 보건일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때보다 그런 분위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도 저도 궁금한 거였는데 왜 제가 그걸 관심을 가지냐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제 좀 살려봤으면 하는 북쪽의 장점 이런 것 중에 하나 그 정성운동의 정신은 이건 뭐 정치적인 게 아닌 거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의료인분들한테 계속 여쭙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답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예전하고 다르다. 오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정성이냐. 이게 이제 주류지만 최근에 이제 이탈하신 중에 이제 간호원 한 분이 계신데 북한에서 남쪽에서는 이제 간호사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간호원이라 그러는데 광산 쪽에서 일했는데 그건 고난행군 지나고 비교적 최근 분이죠. 광산에서 일했는데 이제 광산에서 사고가 난 거죠. 화상 환자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화상 환자가 되면 이제 피부를 띄워줘야 되는 거가 있는데 그 자기가 피부를 띄워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거 뭐 안 하면 야단 맞을까봐
그런 거죠. 이렇게 제가 좀 농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간호원이었는데 그 광부들이 친구들이 와서 저마다 자기 피부를 떼라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떼야 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보여줬어요. 자기 띈 거. 제가 떼려고 했더니 당신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조금만 뭐 띄라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떼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다 퇴색이 돼 있지만 또 완전히 없어졌다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의사 일상이라는 게 그렇죠. 어쨌거나 아침 출근합니다. 몇 시쯤 출근하는지 이제? 이게 8시 반 출근하죠. 8시 반. 우리 8시 반에 했어요. 그래서 9시까지 한 30분 정도 아침 조회합니다. 뭐 과별로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하고 그 환자 진료가 그 가운 갈아입고 그냥 앉아서 진료 보는 거죠. 진료 보는데 북한에서는 환자 하루 보는 북한은 그 예산제니까 그 보건 분야 예산제니까 그 환자 뭐 딱 정량이라기보다는 어째 계획이 있어요. 하루에 한 33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보는 게 남한은 한 60 한 6명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 뭐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하루 평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게 되면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죠. 오게 되면 우리 신경과 같은 거는 제가 그 신경과에 제일 많이 본 환자가 뇌졸중 환자하고 이 신경통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서 보게 되면 마취 통증의학과, 그러니까 침혈 부위에다가 그 약물을 재어가지고 주사하는 거죠. 뭐 목이든 허리든 뭐 아픈 부위에 해가지고 하고 뭐 뇌졸중 환자는 대체로 다 왕진 거의 다 왕진 가고 뭐 여기처럼 뭐 119책이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입원을 안 시키고. 네, 뇌졸중 환자는 거의나 자택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합니다. 입원시켜봤자 무슨 뭐 밥도 안 나오고. 우선 규정이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왔게 되면 우선 환자를 무조건 그 자리에 안정시킨다. 이게 뭐죠? 움직이게 하면 출혈이 더 심해진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들이 일상이 입원실 맡아보는 의사랑 허담당 구역 하는 의사랑은 조금 그 일과가 좀 달라요. 입원실 맡아보는 의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9시부터 입원 환자 회진하고 뭐 기타 자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허담당을 하게 되면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 파트, 오후 파트. 그러면 그 내과의 허담당 하는 과의 의사가 뭐 10명이다 하게 되면 5명은 오전에 담당 구역 나가고 담당 구역 나간 사이에 그 담당 구역에서 왔던 환자는 다른 선생님이 대신 봐주고 그리고 오후에 바톤 바꿔가지고 가서 허담당이라는 게 매일 한 번씩은 자기 담당 구역에 나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외래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뭐 입원시키고 그다음 조금 큰 병원에 보내야 될 거는 또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남쪽하고 제일 다른 거는 남쪽은 이제 소위 이제 양의사와 이제 한의사 이렇게 두 가지 구별밖에 사실은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기록을 통해서밖에 모르는 거지만 이제 양의사 소위 양의사 그다음 동의사 또는 고려의사 이렇게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 부의사, 뭐 위생의사, 준의사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 또 교육 기관도 좀 다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쪽하고 제일 다르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지금 얘기한 호담당 의사라는 제도는 남쪽에는 없는 거죠. 호담당 의사라고 그 호담당 과라고 따로 개설을 한 게 제가 89년도 1월 17일부터 정식 출근했어요. 대학 88년도에 졸업하고 그때 처음으로 호담당 과라고 나왔어요. 그때 금방 병원에 배치받자마자 호담당 한다고 차트를 막 새롭게 만들고 표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됐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병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운 입고 딱 나오니까 호담당 지금 시작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담당이 저는 지금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의사들은 엄청 뒤따 피곤해요. 예, 짜증이 나고 한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고, 예, 근데 그 호담당을 하게 되면 내 담당 그 규정이 그래 의사 한 명당 환자가 800 내지 1000명이에요. 그러면 내 담당 구역 환자가 지난번에 누가 해산했고 걔도 우리 인원이 들어왔고 걔가 지금 BCG 접종부터 시작해서 접종을 어떤 과정을 했고 걔가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면 이제껏 접종했던 접종 기록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내에 있던
담당 환자가 직장을 옮겨서 다른 데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허담당 자기 기록을 가지고 가요. 그럼 그쪽 선생님이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지난 기간에 이러이러한 병을 앓았었고 이렇게 치료해 왔으니 병력이 단번에 딱 나오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나 전체적인 관리가 되게 편하네요. 다만 의사가 온갖 좀 복잡하죠. 이거 계속 그 해야 되니까. 호담당 의사도 그 보게 되면 저들끼리 또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염병 터지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루에도 3번, 4번씩 돌아야 돼서 문건도 하고 주사도 놓고 해야 되니까 피곤한데 그 외에는 사실 편안한 거예요. 중환자는 없으니까. 그냥 항상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쯤 하면 오늘 뭐 아무 일 없다 하게 되면 또 재벌장 보는 거지. 지금은 그래. 그리고 북한은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통장이 있죠. 근데 북한은 그런 그 가두의 반장이 2명이에요. 인민반장이 있고 위생반장이 있어요. 위생반장하고 담당 의사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위생이라는 건 보건도 책임져요. 공중보건 다. 그래서 내 담당 구역에 내가 위생반장한테 그 있잖아 누구나 집에 뭐 한 바퀴 좀 동네 한 바퀴 휙 좀 돌아주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딱 정보원 같은 누구네 완전 그 집 아저씨가 지난밤 설사해서 출근 못했답니다. 이러면 그 집만 가보면 되는 거예요. 걔가 지난밤 열이 났답니다. 그래요? 그 집만 가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검열을 오거나 하면 다 돌아간 거죠. 사람들도 다 선생님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전염병나 돌거나 할 때면 집에마다가 다 이렇게 체크, 이렇게 다 일일이 연필을 다 체크를, 예, 건병 카드 해가지고 다 일일이 가서 내가 체크한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쪽 분은 소위 양이시고 이쪽은 한이시라서 실제 사례를 놓고 한번 여쭙고 싶은데 마침 또 신경과시라서 중풍 환자는 이제 양이도 보고 이제 한이도 보는 또 과니까 중풍 환자를 치료를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조금 얘기하셨지만 그때 이제 통상적으로 양이적으로 치료하는 것과 또 양이가 한이적인 것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제로 좀 얘기를 한번 서로 들어보면 저도 궁금하고 먼저 양이 쪽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이에 따라 치료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치료가 많기 때문에 생사를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출혈을 하고 혈전을 감별해가지고 어쨌든 진단 내립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그 수액 치료, 그럼 출혈이면 지혈제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그 덱사메타손 같은 거, 그러니까 졸론 계통이라는 약들 주고, 그다음에 그 바이탈 이렇게 다 재가지고 안전적인가 불안정한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원인이 뭔가, 그다음부터 하나 추가하고 자세하게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쨌거나 이제 한의학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환자가 양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으로 뭐 반신 불안정 마비가 온 거죠. 그러면 이 환자를 어떻게 하냐? 제가 실제 반신 불안정 마비 온 환자들을 이제 약침 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동의사 고려의사한테 너무 부탁하지 않고 직접. 제가 한 거죠. 침하고 뭐 뜸하고 그 약침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60, 70대는 이런 어르신들을 짧게는 한 40일 정도, 좀 길게는 한 40일, 50일 정도. 물론 지려주기가 뭐 일주일 하고 일주일 쉬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걸 의과대학에서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배우신 건가요? 우리 그 의학대학에서 배워줍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우셨다는 우리가 거. 4학년 때부터 그 동의학 강의 들어가고 5학년에 실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해보게 되면 이거를 뭐 북한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재활 장비가 북한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럼 환자 가만 놔둘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연구하다 보고 가족 쪽에서는 그 바라고 하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해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렇게 하면 되네. 환자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탈부하기 전까지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한 10명 좀 더 되게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의 쪽에서는 이제 중풍 환자가 왔다. 그래서 아마 그 피가 터져가지고 막 수술해야 되는 거는 아마 한의 쪽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북한은 한방하고 양방의 협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예, 허담당 의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확률이 가장 많고, 아니면 밤에 야간 당직을 썼던 하고 다음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딱 인계를 하면 담당 의사 나가 보고 이렇죠. 근데 한방에서 단번에
그 급성기 환자를 맡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고, 내가 한의사로서 내가 당직을 섰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뇌출혈인 것 같다 하게 되면 안정시키고 혈압이 얼마인가 봐야 되고, 빨리 혈압을 낮춰줘야 되고,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소변을 빼야 되고, 대변을 빼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건 한의적으로도 하는 거라는 양방하고 거죠. 한방 대체적으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같이 할 수가 있거든. 나도 한방을 졸업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양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이랑 같이 하는 거랑 선생님이 직접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랑은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급성기는 아마 한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근데 이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 하게 되면 사양이에요. 한의학적으로 사향이라는 거는 구규를 열어준다고 보기 때문에 사향을 젓가락이나 그런 데다 묻혀서 코에다가 살짝 내주든가 혀끝에 발라주면 그 향이 너무 세가지고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의식을 탁 통하든가 아니면 혀가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이 환자를 내가 처음부터 책임지고 하기는 한방에서는 어렵고요. 선생님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가 이제 혈압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하는데 이제 마비가 풀려야 될 일만 남았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의사가 뭐 어혈을 푸는 원칙에서 약을 주고 변비를 해소하는 원칙에서 안을 통하게 하고 마비를 풀어주는 약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약침 같은 것도 한의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저기 선생님은 남쪽에서도 한의사시고 북쪽에서 자격이 다 있으시니까 네. 또 진료도 하셨으니까 북쪽의 한의사 방식하고 남쪽의 한의사 방식하고가 어떤 게 제일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때 침 길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뭐 침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냥 좀 부차적인 것이긴 하는데 한의학을 대하는 환자들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회 아니면 정부 정책적으로 투자한 거기에 두는 비중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북한은 뭐 자기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양한방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방에 대한 비중이 그래도 작지는 않는데 한국은 워낙 양방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하니까 북한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한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이렇게 뭐 특히 젊은이들이 최근에 그렇게 했지 않나요? 그리고 한방은 우리가 옛날부터 약, 침, 뜸 세 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약은 다 안 드시겠다 하는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는 반드시 약을 드셔야 호전이 될 수 있는데 환자는 그게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안 드시겠다는 첫 번째고 남쪽에서는 그렇고 또 두 번째로 또 남쪽 환자들이 생각은 이 선생이 약을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 환자들은 그냥 순수해요. 먹는 거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돈이 안 드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무조건적으로 또 신뢰하는 것도 있고 국가적 정책이 한방 양방 한방이 이렇게 양방이 이렇게 병합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북한은 주로 질병 치료가 위주인 것 같고 한의학에서 한국은 관리 위주가 아닐까. 보약, 양생 뭐 이런. 네, 어쩌면 이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한국 한의사들은 치료할 줄을 잘 모르고 북한은 주로 치료하는데 뭐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잘못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갖지 않고 이게 이 사회의 발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 왜냐하면 한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하게 나를 건강 관리를 해서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건강관리 위주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근데 정말 가장 큰 차이라면 제가 생각하건데 의료가 상업화되어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너무너무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첫째로 그렇게 하고 제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환자 많아요?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자 없을까 봐. 나는 그 질문 너무 속상하고 왜 환자 많아야 됩니까 병원에? 환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왜 환자 많아야 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게 조금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처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환자 여기 와서 의사 하면서 환자한테 돈 받을 때마다 조금 지금도 지금 그렇진 않은데 처음에 와서 내가 돈을 받는다는 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진짜 절저한 채 하더니 돈 받는 거 봐봐.
이러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 아주 자유롭게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모르죠. 이거 전혀. 실탄 사격도 안 해봤을 거예요. 북한 의사들이면 슈퍼맨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것은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런 거는. 그 전망적인 이런 사업을 대책 안 하게 되면, 뭐, 남한도 결국은 뭐 안전하다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래간만에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 예방약 하길 잘했다. 말하자면 다음 시간도 못 오나요?